네, 안녕하세요. 선박해양공학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원래 우리 강의 계획서 상에는 여기가 해양 플랜트를 2주 동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해양 플랜트가 뭐 책을 최신 선박해양공학개론 지금 자꾸 제가 교재랑 참고문헌을 헷갈리고 있는데 최신 선박해양공학개론이라는 책에서 원래 해양 플랜트를 나가기도 했는데 책 양이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개념인 부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숙제 내다가 자꾸 헷갈렸는데 우리가 지금 공식적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공식적인 교재가 있어요. 그거는 왜 있냐면은 우리 수업이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네, 영어 강의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공식 교재 영어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키텍처 폴 논 네이버 아키텍처 써져 있는 책 있죠. 그게 공식 교재고 근데 사실 이 책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수업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가 영어로 되어 있어야 돼서 제가 임의로 올린 거고 실제로 우리 수업은 여러분들 선배나 동기나 뭐 후배라도 쓰던 최신 선박 이 책 기준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4번도 4주차 과제도 이 책에서 오프셋표를 따라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숙제를 냈는데 그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모양이어서 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업로드 하기 전에 이거 4주 숙제 우선 연장을 해야겠죠. 제가 잘못 냈으니까. 지금 매 주마다 숙제를 잘못 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노력을 해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걔는 걔고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부력에 대한 얘기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이나 저저번 시간 특히 저번 시간이겠죠. GM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제가 너무 당연하게 부력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거를 좀 상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부력, 그 다음에 부력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물에서 뜨는 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단순히 물에 뜨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공학적인 표현으로 가는 방법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크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 크기는 물의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동력학에서 배우고 충분히 배웠을 것 같은데 동력학에서 충분히 배웠을 법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뭐 저희 수업에서 혹시 기억이 안 난다거나 뭐 동력학 진도를 따라가는 걸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위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무슨 책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가 동력학 수업을 할 때는 벡터 메카닉스 폴 엔지니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벡터에 대한 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처음에 벡터가 뭔지 알아야겠죠. 벡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벡터는 크기와 방향 둘 다 가지고 있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이 힘, 그 다음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힘을 적분하면은 운동량이죠.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다. 그럼 가속도에서 속도로 넘어갈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힘하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진 않아요. 적분해봐야 의미가 없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 또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라는 또 사진에다가 가려버릴 뻔했네요. 변이라는 물리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크기, 방향, 쓸모없는 문자가 있네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진 물리량인데, 여러분들이 그럼 생각을 하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뭐 지금 뒤가 보는 종이니까 세타만큼 수평면 대비 수평면에서 세타 x축이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친숙한 x축, y축. 그래서 x축에 대해서 세타만큼 돌아간 각도로 얼마만큼의 거리, 아마 동력학에서는 r이라고 자주 썼을 텐데 r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우리가 이동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이란 말 쓰지 말고 아마 좀 더 물리 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1학년 때 쓸 법한 단어인 변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변위라는 게 말 그대로 위치가 변화한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원점에서 어디로 갔다 라는 것도 변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을 했다. 꼭 원점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것도 얘의 변위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은 변위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 이동한 정도지 뭐 그게 꼭 나중 위치가 어디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A, B 2차원이니까 A, B라고 합시다. C, D라고 하면은 우리 변위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C 빼기 A, D 빼기 B. 지금 여기 그림만 놓고 보시면 C 빼기 A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텐데 D 빼기 A, 음수죠. C 빼기 A는 음수. 그 다음에 D 빼기 B는 양수. 그래서 여기 점 기준으로 마이너스 방향, X축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X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움직였고 마이너스 쪽으로 Y축에 대해서는 양수만큼 움직였죠. 마이너스 양수만큼 움직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이라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간 건데 그럼 우리가 원점은 뭐하러 뒀냐라고 했을 때 이제 변이를 벡터로 표현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앞에 식을 했을 때 기본으로 그냥 특별히 뭘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뭐 그냥 위치 자체를 a, b라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a, b라는 게 0,0에서 원점에서 a, b까지의 어떤 벡터를 그러니까 위치 벡터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친숙치 않을까봐 다시 찬찬히 설명을 하자면은 뭐 사실 속도 벡터랑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긴 하지만 위치 벡터라는 거는 그냥 A, B라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치를 뭘로 나타냈어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몇 칸,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몇 칸, Y축 방향으로 몇 칸을 가라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고 걔를 벡터로 나타냈다 라고 하는 게 위치 벡터인데
우리가 항상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게 화살표로 나타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물론 화살표로 나타내면 편하긴 한데 꼭 화살표로 나타낼 필요는 없기는 해요. 사실 뒤에 가면은 다른 벡터 표현법도 많이 배우시겠지만, 다만 여기에서는 여기 있는 위치 벡터를 여기 점이 이게 위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꼭 책들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헷갈리게 하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 화살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원점에서 여기 A, B까지의 위치를 화살표로 찍어줬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를 A1이라고 하고 얘를 A2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변위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벡터 A1 빼기 벡터 A2라고 하겠죠. 그럼 A1이라는 거는 이미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중 벡터에서 처음 벡터로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C, D고 여기서 A, B가 나왔어요. 그래서 걔를 빼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A2, A1이라고 되는데 벡터끼리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빼주는 걸 당하는 벡터, 여기서는 A1이죠. A1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그냥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얘랑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벡터 합력이 어떻게 나와요? 여기를 가서 여기 더해줬다는 건 벡터로 한번 가서 그 다음에 한번 또 가는 뭐 그런 개념이에요. 얘가 여기로 평행이동을 한 상태니까 A2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A1만큼 가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A2 빼기 A1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벡터 A2 빼기 A1이라는 벡터는 결국에는 A2만큼 갔다가 마이너스 A1만큼 갔으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쭉 그은 선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평행이동을 하면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겠죠. 그림이 좀 삐뚤어졌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랑 똑같고, 그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위치 벡터의 얘기였고, 우리가 위치 벡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벡터의 더하기 빼기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동력학 시간에선 이거를 훨씬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좀 잘 기억을 해 보시라고 다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라는 거는 크기, 방향,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표현을 할지,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지. 여기 공간상에 제가 정말 아무거나 화살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크기와 방향인데, 크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위치 벡터의 크기라고 하면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되겠죠. V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속도 벡터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속도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속력이라고 하죠. 뭐 힘의 크기, 힘 벡터의 크기, 가속도 벡터의 크기, 그건 그냥 걔네들의 크기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따로 물리량으로 정하지 않아요. 위치 벡터? 위치 벡터는 거리, 뭐 속도는 속력, 그렇게 표현은 하긴 하는데, 그 말고 가속도 또 있죠? 벡터인 거? 가속도, 운동량, 힘 등등, 걔네들은 따로 크기에 대해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얘를 여러분들이 뭘로 놔도 상관없어요. 뭐 위치로 놔도 되고 속도로 놔도 되고. 속도라고 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벡터를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는 좀 덜 직관적이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테니. 근데 속도 벡터입니다. 속도 벡터고 이 길이를 우리가 속력이죠.
사실 그래서 벡터 크기는 썩 어렵지가 않은데 벡터의 방향을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벡터를 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엄청 많을 거예요.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수평선 대비 세타만큼의 각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속도를 구했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 속도 크기는 뭘로 할까요? 그냥 V라고 할게요. 20V예요. 세타만큼 올라가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좌표 평면 개념을 들여오자면은 다시 녹색으로 해야 되네. 속도 벡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는 크기는 항상 원점 기준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뭐 꼭 원점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지만 이런 직교좌표계가 있다고 하면은 x, y 그래서 x축으로 몇 칸, y축으로 몇 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a칸이라고 할까요? x축으로 a칸, 어디는 대문자고 어디 소문자. 소문자로 할게요. x축으로 a칸, y축으로 b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a, b라고 잘 표현을 하죠.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배운 건 이게 단데 아마 뭐 동력학 때 다른 걸 더 배웠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좀 이상한 삐딱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하진 않죠. 그냥 삐딱한 사람이 나는 y축이 꼭 x축이랑 수직일 필요는 없다고 봐. 사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x축으로 몇 칸 가서 다시 y축, 삐딱한 y축으로 몇 칸을 가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때는 a, b라고 하기 다른 값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x축은 그대로고 y축을 y'축이라고 합시다. 아까 y축은 수직인 거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y축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x축으로 a칸 같다고 할 수 있어요. x축으로 a칸 가면은 아까 여기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b칸은 y'축은 이쪽밖에 못 가잖아요. 근데 보면 얘랑 못 만나죠. 뭔가 a보다 큰 값, 다른 값만큼 x가 더 가야 될 거예요. x축으로 그러면은 c칸이라고 할까요? y축이 아니라 y'축으로 d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얘기 드리지만 x하고 y'의 좌표계에서는 x축은 아까 xy로 표현했을 때보다 x축이 좀 더 가줘야 돼요. 더 가줘야 y' 방향으로 왔을 때 우리가 목표한 점을 만나죠. 그러니까 a랑 c가 같지도 않고 당연히 b랑 d도 같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좌표축, 삐딱한 좌표축이라도 벡터를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물론 그 표현한 값이 몇 컴마 몇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다른 좌표계랑 다른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같은 점을 위치를 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임의로 좌표계를 쭉쭉 그어줘도 여러분들이 어떤 좌표계를 그어줘도 사실 뭐 y 더블 프라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x도 바뀌어도 되죠. x가 x 프라임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도 사실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언제만 아니면 되냐면은 좌표가 x랑 x 뭐 프라임 3번 할까요? 3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랑 서로 180도다 라고 하면은 이 벡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지죠. 그래서 좌표축이 평행만 아니면 서로 평행만 아니면 어떤 임의의 크기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 펜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나 아니면 1학년 때 배웠을 법한 좌표 축에 대해서는 걔네는 직각인 것만 가지고 놀았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이 비뚤어진 좌표계라도 여러분들이 벡터를 표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언제만 아니면 돼요? 좌표축이 서로 다른 두 좌표축이 평행만 아니라면 우리가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루진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거 배우다가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은 뭘로 나타냈어요? 어떤 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가라. 어떤 축 방향.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만큼 가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향을 그러면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거 다 지워버리고 캔버스를 다 지우면 폴라당 지워. 벡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와가지고 좌표계를 어떻게 아까 크기와 방향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뭐 속도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고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어떤 물리 값이다 라는 거랑 억지로 연관짓지 말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A, B라는 벡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벡터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되나요? 크기. 그 다음에 얘를 벡터를 뭐 R이라고 할게요. 그냥 R이라고 하면은 스칼라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아마 동력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위에 줄을 그어서 R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얘를 진하게 써서 R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가 벡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칠판으로 쓸 때는 주로 위에 줄 긋는 거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진하게 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절대값을 구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얘는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이크가 터질 뻔했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럼 방향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직교 좌표계에서 방향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의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X방향으로 A, Y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해라 라고 하면은 그게 방향이 되겠죠. 맞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방향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상한 그런 분위기긴 하죠. 왜냐면 X방향이라는 말 있고 Y방향이 있는데 이미 그럼 X방향은 여기고 Y방향은 여기인데 걔를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하긴 하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딱 어떤 방향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비율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벡터 방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구하는 건 아니고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벡터를 지 크기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얘는 항상 크기는 뭐가 되나요? 얘의 크기는 크기 일자리 벡터가 나오겠죠. 자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줬으니까 크기가 일자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얘는 방향만 나타낸다. 방향만 나타낸 뭐 크기가 1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기 좀 그렇잖아요. 크기는 1로 고정했고 방향만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방향만 가지고 있는 크기 일자리 벡터를 우리가 혹시 기억날 수도 있지만 단위 벡터라고 하고 영어로 유니트 벡터라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네요. 그럼 우리가 크기는 뭘로 구해요? 절대값. 방향은 벡터를 자기 크기로 나눠줘서 단위 벡터.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을 따로따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단위 벡터 어떤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길이가 일자리 벡터가 이만큼 있다. 길이가 일자리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는 a, b까지 몇 배를 연장을 해줘야 돼요. 요만큼 연장을 해주면은 a, b 벡터랑 같은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 벡터를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크기를 짠 하고 정해주면 그걸로 벡터가 하나가 정의가 됩니다. 크기와 방향이 각각 값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로 인해서 정의되는 벡터는 딱 한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제 벡터 2차원 공간에서 떼내 그렸는데 3차원 공간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그냥 2차원 벡터 먼저 할까요?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기 방향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뭐 전통적으로 하던 a, b라고 했을 때 몇 개의 숫자를 가지고 하나의 벡터를 나타내요. 2차원 평면에서 두 개를 가지고 나타내죠. 혹시 수학에서 배웠을 수도 있기는 한데 몇 차원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n차원이라고 할까요? n차원상에서 하나의 점을 정의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개수는 m개거든요. 2차원 평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좌표축이 서로 평행이라서 뭐 서로 다른 좌표축이 평행인 경우만 빼면은 어떤 좌표축이든 간에 두 개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2차원 점의 위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3차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3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x, y, z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라고도 하죠. 거기서 어떤 점을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가 a, b, c라고 해서 표현을 하면은 점이 딱 하나만 나와요. a, b, c라는 저 값으로 표현되는 점이 2개 이상일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공간에서. 나중에 수학 좀 더 하시면은 다른 공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여기서 3차원 공간에서 3개의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아직 3차원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은 3차원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원 좌표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3차원 좌표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여기에다가 써놨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짠. 어떤 좌표 어떤 좌표 A가 있다고 할게요. 3차원 좌표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알파, 베타, 감마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벡터가 정의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몇 컴마 몇 컴마 몇으로 나타내는 거는 뭐 옛날에도 많이 해왔겠지만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별로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권장을 하진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배웠겠지만 동력학에서 배웠을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죠.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아요. x축 방향으로 i 위에 햇을 붙인 게 모자를 붙인 게 x축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말할 필요도 없죠. y축 z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을 한 벡터다 라는 뜻이에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ijk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말로는 x축 방향으로 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벡터의 방향은 뭘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뭐였어요? 크기가
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방향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어차피 크기가 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크기가 0은 아니죠. 크기가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크기가 1이니까 무시한다 라는 거 좀 다르죠. 크기가 0인 거랑 방향이 있죠. 근데 어느 방향? 여기서 X방향, Y방향, Z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표 축을 그리면은 X축 방향으로 한 칸짜리가 I예요. Y축 방향으로 한 칸 간 거 K,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는 X방향 단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알파는 그럼 뭐가 돼요? X축 방향으로 몇 칸을 가라가 되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몇 칸, Y축 방향으로 몇 칸, Z축 방향으로 몇 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IJK랑 알파, 베타, 감마를 분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미 동력학에서 잘 배우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예, 잠깐 좀 딴소리를 하자면은 저도 제가 찍은 영상 보기는 보는데 소리가 좀 뭉개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마이크가 싸구려 같지는 않고 제가 발음을 뭉개는 것 같은데 가능한 좀 똑바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애초에 교수를 할 때 뭐 발성법 그런 거 안 알려주거든요. 그냥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사람이 밑바탕이 드러나네요. 쓸모없는 얘기였고요. 벡터 합입니다. 벡터 합 얘기할 때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 정의를 했어요. 알파하고 베타하고 소리가 울리면 뒤에 창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네.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 열면 추워서 안 할래요. A 더하기 B 벡터의 합인데 여러분들 벡터 합 그냥 뭐 배웠으면은 동력학 때 배웠으면 알고 있죠. 어떻게 더해줘요? 같은 방향 성분끼리 I 햇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X축 방향으로 알파만큼 가고 델타만큼 가라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3차원이라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2차원만 놓고 얘기합시다. 귀찮지 않죠? 예. 안 좋은 말버릇이 나왔는데 설명을 하기가 힘이 드니 얘 더하기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얘랑 똑같은 벡터를 A에서 출발하게 점 A 우리가 벡터를 여기에다 그려서 얘가 화살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끝점을 A라고 표현해도 걔도 벡터예요. 그게 위치 벡터에서 자꾸 헷갈리는데 A고 그 다음에 얘가 B였잖아요. 그러면은 B만큼 있으면은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다른 벡터인가요? 같은 벡터예요.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만 가지고 있지 원점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원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꼭 다른 원점에서 출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 B가 여기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벡터를 옮겼으니까 A에서 B까지 갔는데 그럼 우리가 알파 방향으로 직교좌표계라고 가정을 해서 알파 방향인데 X 방향으로 알파만큼 가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베타만큼 가고 X 방향으로 델타만큼 가고 Y 방향으로 입실로만큼 간 거나 A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알파 가고 델타 가서 거기서 베타랑 입실론 간 거랑 결과가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어떻게 가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I 방향, X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어요? A 더하기 델타 더하기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베타 더하기 입실론. 똑같은 이유로 Z 방향 쓰진 않았지만 그림 그리진 않았지만 제타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벡터를 서로 더해주는 거는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걔네들을 같은 축 성분끼리 더해주면은 같은 축 성분끼리 더해주기만 하면은 돼요. 더하기가 있으면 빼기가 있죠. 근데 우리가 빼기라는 거를 구태여 얘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빼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잖아요. 빼기는. 그러니까 b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벡터 사실 스칼라도 똑같아요. 벡터든 스칼라든 빼는 거는 더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태여 더하기 빼기라고 하긴 하지만 서로 구분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잠깐 딴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11시에 찍고 있는데 일 때문에 연락이 와서 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교수도 되게 바쁜 직업이에요. 그러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벡터 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어디서 카톡이 오면은 잠깐 자르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벡터의 합 얘기했었고요. 합이랑 차랑 똑같다 라는 게 지금까지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곱을 얘기를 할 거예요. 벡터 이전에 여러분들이 친숙한 물리량 뭐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스칼라가 있죠. 저렇게 쓰죠. 스칼라. 얘는 방향이 없는 그런 물리량입니다. 제일 여러분들 자주 알만한 게 질량. 시간은 조금 애매해요. 원래는 시간은 왜냐면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흐르는 게 앞으로만 가요. 시간은. 그래서 시간은 벡터로 봐야 되냐 스칼라로 봐야 되냐 다루지 말죠. 질량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크기만 있는.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질량밖에 없어요. 우리가 질량에서 파생된 거 뭐 있죠? 밀도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질량, 밀도, 속력 좋습니다. 속력.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크기만 있다라고 했을 때 크기는 제일 작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얘는 크기가 아니죠. 우리가 단적인 예로 마이너스 1의 크기를 구하는 절대값기로 씌우면 뭐가 돼요? 1이잖아요. 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는 뭐가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허수 쪽에 뭐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우리가 없으니까 허수잖아요. 그래서 스칼라는 원래는 제일 작은 애가 0이에요.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물리적인 시스템 아니면 세상에서는 적어도 0입니다. 제일 작은 게. 그 얘기를 했고 그럼 스칼라끼리 곱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3을 2번씩 하란 거죠. 괜히 소수 계산했습니다. 3.0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곱셈은 알고 있어요. 그쵸? 스칼라에 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마이너스 곱하면 뭐 마이너스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여기서 다룰 얘기는 아니고 스칼라 곱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비슷하게 벡터끼리도 지우자고요. 벡터끼리도 우리가 곱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카톡은 오고 있는데 일 때문에 그 메시지 뜨는 칸을 제 사진으로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벡터 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벡터 곱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스칼라고 곱하기 할 때 사실 두 가지 기호 다 쓰거든요. 중간에 점 찍는 것도 쓰고 X자 표시도 쓰잖아요. 곱하기로. 근데 스칼라 곱에서는 둘이 그냥 통상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씁니다. 근데 벡터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혼동을 하면은 큰일이 나요. 봅시다. 벡터 A, B에 대해서 우선 요거 먼저 할 거예요. 가운데 점을 찍어서 우리가 점, 다시라고 하고 곱하기니까 프로덕트란 말 많이 써요. 다 프로덕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프로덕트는 특징이 뭐냐면은 결과값이 스칼라로 나와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왜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도 이너 프로덕트란 말 많이 써요. 그래서 한글로는 오히려 내적이라는 말 많이 쓰죠. 벡터 곱은 벡터 프로덕트는 반대로 벡터를 내놓고 벡터 서로 곱을 해줬을 때 벡터가 나오고 표시가 X자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외적이라고 불러요. 아우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얘기를 할 건데 이너 프로덕트 얘기를 하려면 또 동력학을 끌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힘 F를 줘서 어떤 물체를 끌고 갔어요. 계속 힘 F가 들어요. 뭐 마찰이든 아니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든 F라는 힘이 계속 필요해요. 어떤 물체를 계속 끌고 가는데. 근데 얘가 변위가 R이라고 합시다. 변위예요. 변위니까 벡터죠. 힘을 얼마만큼 줘서 변위를 얼마만큼 끌고 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고등학교 때 배우던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뭐 예를 들자면 9N으로 5m를 갔다. 그럼 얼마예요? 95? 45. 45 줄 만큼 일을 해줬고 물체는 45 줄 만큼 에너지가 생겼으면 생긴 거고 45 줄 만큼 일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생각을 하죠. 힘을 준 방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힘이나 변위에 대해서 따로 벡터라는 개념을 잘 생각을 안 할 때는 그냥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지 라는 얘기 항상 해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힘은 이쪽으로 줘요. 운동은 이쪽으로 해요. 그러면 이때는 일 양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9N이고 5m 이동했는데 여기 거리는 얼마랄까요? 60도 합시다. 60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옛날에 배웠던 가락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실제로 유효한 힘을 구하죠. 힘을 분해를 해요. 60도니까 이쪽으로는 4.5N, 이쪽으로는 4.5 곱하기 루트 3N이 되겠죠. 뭐 대충 그쯤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를 곱해요? 운동한 방향의 힘 성분만 구해서 얘가 유효하다고 하죠. 유효한 힘 성분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줬어요. 말로는 그렇게 설명해주죠. 그럼 실제로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5m.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22.5 줄이라고. 근데 어쨌든 계산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했죠. 이제 대학교 동력학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수식을 설명을 해주냐면은 여러분이 힘하고 변위를 곱한다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뭐 그런 거 같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방금 앞에서 했던 이너 프로덕트가 여기 나오죠. 닷 프로덕트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둘이 벡터가 이루는 각인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R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벡터가 있으면은 앞에 나온 거 F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 그대로 그려온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F가 먼저 나왔으니까 요 방향으로 가요. 코사인 세타도 이렇게 돼요. F에서 R로, R에서 F. 다만 코사인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나 값 차이가 없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스칼라 곱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교환 법칙인가?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제일 이너 프로덕트의 예시로 적절한 게 1이에요. 1.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그때 한 일은 이라고 했을 때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동한 방향만큼 성분을 빼가지고 분해를 해서 개 곱하기 이동한 거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에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럼 벡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이너 프로덕트를 요새 고등학교에서 행렬을 안 배운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얘 곱하기 얘는 행렬곱이에요. 벡터 곱이라고 아직 안 했어요. 행렬곱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냥 엘리먼트 3개짜리 벡터니까 3차원 상에서 벡터를 행렬곱처럼 계산을 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있고 하나는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건 이거죠. 이렇게 계산한 값이 우리가 얘를 F고 얘를 R이라고 하면은 F랑 R이랑 자꾸 헷갈리게 제가 쓰는데 그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뭐랑 같냐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닷 프로덕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R이 알파, 베타, 감마고 F가 R이 델타, 입실론, 제타라고 한다면은 얘를 어떻게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이기 때문에 스칼라인 건 알 수 있어요. 어떤 스칼라 값이 실제로 나오냐면은 이런 스칼라 값이 나온다라는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은 아마 동력학에서 하고 있겠지만 뭐 2를 구한다 계산을 하란 거죠. 이런 거 할 때 실제로 얘랑 같은 값을 낸다라는 거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스칼라 프로덕트의 얘기고 벌써 50분을 얘기를 했는데 해양 플랜트 못하겠네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죠. 중요한 거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우선 공돌이로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벡터하고요 행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알면 나머지야 뭐 그냥 나머지는 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죠. 어딨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적은 뭐 이해했겠죠? 이제 배울 게 외적인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서 배우죠. 원래는 고등학교 심화 과정에도 있긴 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을 F만큼 줬고 거리가 R만큼 됐어요. 잠깐 자르고 할게요. 네,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힘하고 거리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이너 프로덕트로 내적 구한 건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가 여기에 묶여 있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이 힘을 이 방향으로 줬어요. 단진자 혹시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장력만 가해질 수 있고요. 이 길이 방향 힘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힘을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크기로 작용을 하고 얘만 작용을 하죠. 얘를 세타라고 할까요? 서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얘가 세타라고 하면은 얘는 파이 빼기 세타 라디안 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특히 동력학 뭐 다른 모든 과목들에서 디그리로 안 써요. 이참에 라디안이랑 친해지세요. 어쨌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얘는 크기가 뭐가 되냐면은 얘를 F고 얘를 R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약간 좀 자르고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진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뭐 일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고 딱히 뭐 일을 했다고 보기는 그런 상황인가요? 사실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할 수는 있겠네요. 또 연락이 와서 네, 그래서 단진자다 일이 왜 이리 끊기네. 네, 했고 이제 단진자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유효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유효하지 않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을 얘기를 할 때는 힘을 준 방향이랑 움직인 방향이랑 일치하는 애들 성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근데 힘을 준 방향이랑 얘가 움직인 방향이랑 서로 움직인 방향은 아니지. 힘을 줬는데 걔가 어떤 점에서 원점에서 O라고 쓸게요. 원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고 힘이 가해졌어요. 지금 아까 우리 단진자 했을 때 어떤 거랑 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성분은 이 장력이랑 상쇄가 되는데 그거 말고 남은 이 성분 때문에 이 단진자가 질량체가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힘이 그냥 꾸준히 가해진다고 했을 때 이 물체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꾸준히 가해진다고 하면은 얘는 계속 이 방향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회전 중심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얘가 직선으로는 못 가겠죠. 여기가 더 안 늘어나기 때문에 R이 일정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여러분들 바이킹 타듯이 어떤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고 거기에 계속 들어가는 힘은 F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나요? F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F 곱하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데 어차피 파이 빼기 세타가 우리가 사인 세타랑 똑같잖아요. 똑같나요? 그려보면 알죠? 사인 그래프고 사인 빼기 세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고 세타는 이쪽으로 가니까 그림 개형이 똑같아요. 좌우 대칭이라. 그래서 F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계속 얘한테 가해져서 얘가 뭔가 회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랑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뭔진 모르겠지만 회전 중심이 있고 거기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R만큼 떨어진 위치에 F만큼의 힘이 가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성분만 R의 수직인 성분만 뭔가 의미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원점에서 R만큼 떨어진 애가 F만큼의 힘이 가해졌을 때 F가 R의 수직인 성분만이 회전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같은 방향 성분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이 아니라 회전은 정확히 우리가 어떤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같은 방향이 아니라 서로 수직 방향 성분으로 인해서 뭔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마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일하고 회전하고 뭐 같은 개념이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서로 다른 개념인데 다만 뭐가 있냐면은 둘 다 변위와 아니면 위치와 힘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에요. 둘 다 뭔가 곱 같은 느낌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네들을 했을 때 일은 같은 방향 성분을 가지고 노는 거고 회전은 수직 방향 성분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향 성분끼리는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이너 프로덕트로 했죠. 회전 방향 성분은 이제 배울 외적을 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원점이 있고요. R만큼 떨어진 위치에 F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어요. 여기가 아예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단진자처럼 뭔가 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 F를 분해를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반대 방향 힘이 가해져 갖고 상쇄가 되고 순전히 R에 대해서 직각인 방향 성분만 남아서 얘가 뭐 이 정도 크기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체에 힘이 가해졌을 때 회전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는 딱 보면 알죠. 아래쪽으로 F가 가해지고 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거 장력이 없다. 그냥 물체가 공중에 떠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이 방향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동력학에서 배우겠지만 하나는 회전 성분이고 하나는 그냥 이쪽으로 날아가는 성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다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전만 할 거니까 여기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회전 방향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했을 때 뭔가 회전과 관련된 느낌은 알겠는데 회전 방향을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간다라는 회전 방향을 우리가 회전축을 기준으로 벡터로 나타낼 수 있죠. 회전축 방향을. 근데 회전축 사실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회전축이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잘 안 보이네. 어떤 축이 있을 때 걔를 감싸고 도는 회전 방향이 있는데 그쵸?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긴 한데 회전축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게 뭐냐면은 실제로 돌아가는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근데 왼손 말고 오른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회전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 곱을 했을 때도 똑같이 회전축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걔는 뭐냐면은 오른손. 근데 하나씩 해볼게요. R 크로스 프로덕트 F로 하고요. 변이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잘 거리란다. 힘이죠. 힘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뭐냐면은 F 사인 세타 우리 얘기했었죠. 뭐였어요? 이쪽 방향 성분 R의 수직인. 그럼 R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쪽으로 끌고 오면은 이렇게 되고 R이랑 F랑 서로 이루는 각도 여기가 세타죠. 근데 요 방향 세타랑 요 방향 세타랑 사인 값은 서로 반대가 돼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는 R에서 F로 가는 세타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F에서 R로 가는 세타를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랑 거꾸로 하면은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얘가 통째로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요거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 n 햇이 붙어요. n이라는 거는 영어로 노멀이라고 해서 어디에 수직이라는 말로 대단히 자주 쓰고요. 거기에다가 햇이 붙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단위 벡터구나. 근데 단위 벡터인데 어디에 노멀이다? 아까 회전축 오른손을 썼을 때 여러분들 오른손 엄지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R에서 R 크로스 프로덕트 F니까 R에서 F로 여러분들이 오른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른손에 있는 손가락들로 이 방향으로 감싸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회전축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전축의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n 햇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회전축에서 R만큼 떨어져서 뭐 어떤 식으로 F를 가했을 간에 F 사인 세타만큼 있겠죠. 값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점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힘을 가하는 거랑 가까이 있을 때 힘을 가하는 거랑 누가 더 같은 힘의 크기를 가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잘 회전을 해요? 여러분들 경험상 알고 있듯이 멀리 떨어진 거에 힘을 주면 더 잘 회전을 하죠. 그래서 멀리 떨어질수록 큰 힘을 가할수록 멀리 떨어질수록 큰 힘을 F 사인 세타까지 큰 힘을 가해줄수록 더 잘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R 크로스 프로덕트 F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겠지만 모멘트 오브 포스라고 해가지고 힘으로 인한 모멘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줄여서 모멘트라고도 많이 써요. 근데 힘으로 인한 모멘트는 뭐냐면은 힘으로 인해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 어떤 성분의 물리량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위가 웃기게도 뭐냐면은 얘는 미터고 얘는 뉴턴이죠. 사인 세타는 단위 없어요. 그 다음에 n은 단위 벡터니까 단위 없어요. 뉴턴 곱하기 미터니까 뭐예요? 그럼 단위가 줄이랑 같나요? 아니에요. 왜 달라요? 얘는 회전에 대한 거고 줄은 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차원만 놓고 보자면은 뉴턴 곱하기 미터로 둘이 똑같아요. 근데 표시를 할 때 구태여 우리가 회전 성분은 뉴턴 미터로 일에 대한 거는 줄로 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겠죠. 어쨌든 모멘트 오브 포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멘트 오브 포스라는 물리량에 대응되는 계산식이 벡터끼리는 벡터 곱이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렇게 계산하면은 RF를 FR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앞뒤 서로 교환을 해주면은 교환 법칙이라고 하겠죠? 교환 법칙을 하면은 사인 세타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뒤집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일로 넘어와서 알파부터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직교 좌표계에서는 그냥 3개 x, y, z 방향 성분만 찍찍 찍어주면은 벡터가 하나씩 정의가 되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닷 프로덕트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됐죠. 크로스 프로덕트는 뭔가 계산식이 있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일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 R이 먼저 왔잖아요. R에 대한 거 윗줄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F가 밑에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선 이런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렬 관련해서 배울 때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거 있는데 디터미넌트인가? 하여튼 행렬 값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구하는 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매트릭스를 옆에다가 한 3분의 2 토막 정도 써주시고요. 이 방향으로는 서로 곱해서 더해주고 반대 방향으로는 서로 곱해서 빼줘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알파, 입실론, j 더하기 베타, 제타, i 더하기 감마, 델타 이상한데? 알파, 입실론, k죠.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빼주는 애들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감마, 입실론, i 빼기 알파, 제타, j 빼기 베타, 델타, k가 되고 우리가 벡터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i, j, k 단위 벡터들끼리 묶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i끼리 묶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i는 이따 씁시다. 묶어놓고 j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k에 대한 거 이렇게 기가 막히게 피해갔네요. 이게 모니터 보면서 그리다 보면은 제 거 사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식이 짠하고 정리가 됩니다. 실제로 얘를 구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R이랑 F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R에서 F 방향으로 서로한테 여기서 이런 식으로 R이랑 F랑 서로 감아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보면 엄지손가락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 방향으로 크기가 얼마만큼? R, F, 사인 세타만큼 인 벡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요? 이 방향에 대해서 얘는 회전에 대한 벡터예요. 회전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크기가 이 정도인 벡터가 나온다. 근데 우리가
회전 뭐랑 관련돼 있어요? 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모멘트구나 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구한 벡터가 실제로 크기는 얘고 방향은 n 해신 벡터로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걔는 회전 성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어떤 식의 계산이라고요?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한 게 여기 나온 새로 배운 이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그 주차 강의 가보면은 이게 내 쪽을 한 페이지에 올린 게 1시간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쓰면서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차피 뒷부분 다 아까 설명한 것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페이지는 끝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다 프로덕트 계산하는 법 얘기 드렸고, 선박 해양공학 개론에서는 안 써요. 다 프로덕트 보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아우터 프로덕트, 외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외적은 물론 물리적인 근원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두 개 벡터가 있었고, 여기에서 서로 수직 성분을 취해가지고 세타에서 수직 성분끼리 서로 곱해줘가지고 또 얘랑 얘로 이어지는 어떤 평면에 대한 그 노멀 벡터를 구하고 등등으로 했어요. 근데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구하는 식은 그거더라.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근데 위에 게 좀 더 잘 풀리겠죠? 실제로 해보시면 등등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래 부력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부력 얘기 시작도 하기 전에 벡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끝났어요. 아까 하다 칠판 한번 지운 거 감안하면 4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시간 다 됐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여기 부력을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할 거예요. 혹시 미리 예습하실 분들 두 가지 방법에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 접근을 할 거고요. 하나는 유체 압력 가지고 접근을 할 거예요. 두 가지 설명하고 해양 구조물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